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일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마칼럼니스트 박상현입니다. 지난 강연에서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온 술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술은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고 지금은 가장 자본주의적이며 가장 거대한 식품 산업으로 발달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인간이 술에 대해 얼마나 강한 집착을 보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인간이 먹는 음식을 조금 거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려 합니다. 인류 역사의 주요한 변곡점이나 사건마다 주연으로든 조연으로든 항상 음식이 등장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기도 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적잖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음식들이 그런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의 주제는 인류의 운명을 바꾼 음식들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흔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요. 터키의 대표적인 음식인 케밥입니다. 이 케밥의 원래 어원은 카밥인데 이 카밥이 페르시아어로는 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아랍어로는 구운 고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밥은 어떤 음식이라기보다는 인류가 최초로 시도했던 조리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케밥에는 아주 다양한 형태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시식 케밥이라든가 도네르 케밥이라든가 어떻게 굽느냐 혹은 무엇을 굽느냐 그리고 또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케밥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근데 케밥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뭔가를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꼬챙이에 끼운다는 겁니다. 꼬챙이에 끼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조리 도구가 없던 시절에 인류가 최초로 사용한 조리 도구라는 겁니다. 불에다가 여러분 뭐 생선을 잡았거나 짐승을 잡아가지고 구워올 때에는 그냥 불에 던져 놓을 수는 없으니까 인간이 뭔가를 조리 도구를 찾다가 최초로 발견한 것은 꼬챙이에 끼워서 굽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꼬챙이는 조리 도구로 봤을 때 인간이 최초로 사용했던 그런 도구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고기를 구웠다. 과연 무엇을 구웠을까라고 생각할 때 수렵 채집 시절에는 잡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구웠겠죠. 그런데 인간이 이제 정착 생활을 하면서 최초로 먹기 위해서 길렀던 가축은 무엇일까? 바로 양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발생한 그 지역을 우리가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부르는데 이 지역에서 최초로 가축으로 길렀던 동물은 양이었습니다. 양을 키웠던 이유는 첫 번째는 고기보다는 오히려 양털에서 인간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털과 가죽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길렀고, 그 와중에 이제 양을 음식으로도 먹게 되면서 했었는데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인류가 최초로 사육했던 동물 양, 그리고 인류가 최초로 조리 도구로 사용했던 꼬챙이, 그리고 인류가 최초로 조리법으로 활용했던 불, 이 세 가지가 기가 막히게 만난 게 바로 케밥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현재 먹는 음식 중에서 인류가 먹는 음식의 원형을 가장 잘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케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곡물을 먹는 방식이 좀 재밌습니다. 여러분 분식집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뭐 학창 시절에 늘 분식집을 즐겨 애용을 했는데 분식집의 뜻이 과연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신 분 있으실까요?
인간이 곡물을 먹는 방식은 크게 분식과 입식으로 나뉩니다. 분식은 말 그대로 가루를 내어서 먹는 방식이 분식입니다. 입식은 껍질을 벗겨서 나달 그대로를 익혀서 먹는 방식이 입식입니다. 그러면 인류가 곡물을 먹는 방식은 왜 이렇게 분식과 입식으로 나뉘었느냐? 바로 곡물의 이 형태상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쌀의 껍질, 그 쌀결을 벗겨내고 쌀을 그냥 익혀 먹죠. 이거는 이제 입식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쌀은 껍질이 아주 잘 벗겨지는 곡물입니다. 그래서 쌀의 껍질을 벗겨서 우리가 이제 밥을 지어 먹는 이런 형태인데, 혹시 통밀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밀은 이 속껍질과 밀 알맹이가 너무 단단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껍질을 벗겨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껍질을 벗겨내기보다는 그냥 갈아버립니다. 그냥 갈아서 껍질을 좀 걸러내거나 아니면 껍질째 그 가루를 먹는 방식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는 무엇을 재배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먹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밀과 보리를 재배한 곳에서는 분식을 먹게 되고, 그리고 쌀을 재배한 곳에서는 입식을 먹게 됩니다. 분식의 대표적인 형태는 빵, 만두, 국수 등등이 있겠죠. 그리고 입식의 대표적인 형태는 바로 우리가 먹는 밥, 혹은 유럽의 이탈리아에서 먹는 리조또, 그리고 스페인에서 먹는 빠에야, 뭐 이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재배하느냐에 따라서 인류는 곡물을 주식을 먹는 형태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식의 형태가 아주 초창기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시석기 시대의 유물인 갈판과 갈돌입니다. 갈판과 갈돌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겠죠. 뭔가를 가는 도구입니다. 보시는 갈판과 갈돌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건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형태가 조금씩 다를 뿐 곡물을 갈아먹는 이런 도구들은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 다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무엇을 재배했던지 처음에는 갈아서 먹었다, 곡물을 갈아서 먹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지금 쌀을 먹는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 우리나라도 쌀을 재배하던 초창기에는 쌀을 그대로 갈아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쌀을 아주 곱게 갈아서 뭘 해 먹었겠습니까? 바로 떡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쌀을 먹는 첫 번째 형태는 떡이었고, 떡을 먹다가 삼국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밥을 지어 먹는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해 왔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아에시라고 하는 이집트의 빵입니다. 이것은 이집트에서 워낙에 중요한 빵이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국가가 재정을 보조해 줘가면서 국민들에게 보급하고 있는 건데, 아에시라는 것은 밀가루를 반죽해 가지고 그것을 발효시켜서 이렇게 화덕에 구워내는 것인데, 이 아에시의 역사는 무려 4,000년이나 됩니다. 왜 4,000년이나 되냐? 밀가루를 처음 재배했을 때 가루를 내 가지고 인류는 그냥 이 가루를 반죽해 가지고 익혀 먹었습니다. 즉 발효를 하지 않았던 거죠. 발효를 하지 않고 빵을 구워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빵을 구워 놓고 나면 굉장히 딱딱해집니다. 갓 구운 데에서도 퍼석퍼석하고 먹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는 어느 날 반죽해 놓은 밀가루에 공기 중에 있는 효모가 와서 이 밀가루를 변화시킵니다. 밀가루에 이제 뽕뽕뽕 구멍이 뚫어지면서 뭔가가 밀가루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변했고, 이것을 구워보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부드러움과 이전과는 전혀 다른 풍미를 가진 빵이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최초로 4,000년 전에 이집트에서는 아에시라는 발효빵을 만들게 되고, 이 발효빵 기술을 가진 이집트는 그 당시에 주변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왜? 모든 나라가 이 발효된 빵을 먹고 싶어서 이집트로 하여금 그 기술을 배우고 싶어 했던 거죠. 그만큼 발효 이전의 빵과 발효 이후의 빵은 큰 차이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곡물은 비교적
영양소가 잘 갖춰져 있는 주식입니다. 곡물의 한 70% 정도는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고 10%에서 13% 정도의 단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약간이지만 지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영양소들은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없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못하는 필수 아미노산은 곡물에는 아주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다른 것과 함께 먹어야 이 영양의 균형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곡물을 재배하던 곳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하여금 우리한테 곡물 이외에 없는 어떤 다른 식자재를 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교역이 시작됐던 거죠. 그리고 이 교역에서는 가장 중요했던 또 하나의 식재료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소금입니다. 여러분, 맨밥을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빵을 여러분들에게 삼시세끼 그냥 먹어보라라고 하면 아마 먹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 소금이라도 좀 곁들여진다면 그나마 먹기 편하겠죠. 그만큼 소금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식 곡물을 먹는 데서 가장 필요한 건데, 소금은 먹기 위해서 먹는 데 좀 편해지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도 아주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소금입니다. 이것은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안트로나 계곡에 있는 친지노라는 댐입니다. 높이가 한 50m 정도 되는데, 그리고 거의 깎아지른 듯한 절벽, 수직에 가까운 절벽인데 그 절벽에는 보면 뭐들이 쫙 붙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뭐가 이렇게 점처럼 박혀 있고, 왼쪽 사진에 보시면 야생 염소가 벽면을 이렇게 핥고 있습니다. 뭘까 도대체? 이 야생 염소들은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벌일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염소들을 이렇게 절박한 상황으로 몰아넣는 것은 바로 소금 때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내륙에 있는 계곡에 소금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여러분, 요즘 유럽이나 그 히말라야 같은 곳에서 수입되는 소금 중에서는 암염이라는 소금이 있습니다. 이 암염은 바로 바위처럼 단단한 소금이라는 뜻인데요. 어떤 소금이냐면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바다였던 곳이 이렇게 지층이 융기하면서 육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은 다 증발해버리고 소금만 남아서 그것이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리는데, 그게 바로 소금 광산이 됩니다. 그래서 유럽과 히말라야 같은 곳에서는 그 소금 광산에서 이렇게 소금을 캤습니다. 이렇게 캔 소금을 암염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유럽 곳곳에는 암염이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는 이 민물, 계곡물이나 강물 같은 데에도 아주 소량의 소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댐에 있는 물도 댐 벽을 통해서 조금씩 증발하다 보면 댐 이 벽면에는 아주 미량의 소금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야생 염소들은 이렇게 위험하게 수직의 절벽을 기어가서 바닥을 핥는 겁니다. 핥아서 그 작은 아주 미량의 소금이라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사투를 벌이는 겁니다. 비단 염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이 친구들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 친구들은 오늘날 시베리아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이고, 야생의 어떤 짐승을 잡아서 날 것 그대로 먹고 있는데요. 맨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뭔가를 이렇게 마시고 있죠. 바로 이 잡은 동물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왜 동물의 피를 마실까? 인간을 비롯한 모든 동물의 혈액에는 약 1% 내외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물을 잡아서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나트륨을 섭취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렵 채집 시절부터 인간은 동물을 잡으면 맨 먼저 피부터 먹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 경험을 통해서 축적돼 있던 거죠. 그럼 왜 나트륨을 이렇게 먹어야 되냐면, 이 나트륨 성분은 인간에게 어떤 그 체내의 수분 양을 조절해 주거나 생리작용을 도와준다거나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속에서는 이 나트륨을
자연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이 나트륨은 오로지 소금이라는 형태를 통해서만 섭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금은 굉장히 귀한 것이고, 소금을 구할 수 없는 곳에서는 저렇게 동물의 혈액을 통해서라도 나트륨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소금은 흔한 곳에서는 굉장히 흔한데 귀한 곳에서는 굉장히 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컬러로 표시된 곳은 소금이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지구 전체로 보면요, 여러분, 소금이 생산되는 지역이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황색으로 표시된 곳은 바닷가 근처니까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만드는 천일염이 생산되는 곳이고, 보라색으로 표시된 곳은 소금 강산에서 캐는 암염이 생산되는 곳이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곳은 호수 주변에서 생산되는 호수염, 호수에서 생산되는 아주 미량의 소금, 대표적으로 볼리비아에 있는 우유니 사막 같은 경우에는 호수인데 호수가 증발하면서 소금 사막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도시는 기원전 1만 1천 년 전에 만들어졌던 예리코라는 도시인데요, 예리코가 입지한 곳이 바로 사해 근처입니다. 사해는 한자로 쓰면 죽을 사자와 바다 해자를 쓰고 영어로도 데드시라고 합니다. 왜 이런 명칭이 붙었냐면 사해는 물이 들어오는 곳만 있고 나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은 자꾸 증발하고 호수의 염도가 점점점 높아집니다. 사해의 염도는 거의 20%가 넘어가는 염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생물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죽음의 바다라고 붙어 있는 사해 근처에 예리코 사람들은 도시를 만들었을까요? 밀은 재배되는데 그 다음에 얻을 수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소금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리코가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사해에서 나오는 풍부한 소금을 교역을 통해서 다른 것과 바꿈으로써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소금 무역은 고대에서는 아주 중요한 무역품이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역은 점점점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소금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식품들도 교역의 대상으로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고 교역을 통해서 인류는 활발하게 다른 지역으로 진출을 하게 되죠. 그 진출을 하는 과정에서 소금 다음으로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식재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향신료입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중세의 베네치아에서 향신료를 거래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향신료는 주로 동방과 아랍에서 들어왔고 독점적으로 유럽에 공급했던 도시가 바로 베네치아였습니다. 베네치아는 향신료 무역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오른쪽에 향신료를 파는 사람들은 아랍인들처럼 생겼고, 왼쪽에 이제 향신료를 구입하는 사람들은 베네치아의 상인들입니다. 이렇게 향신료는 베네치아 상인과 아랍 상인들이 독점적으로 판매하고 공급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향신료의 가격은 아주 천정부지로 솟아오릅니다. 예전에는 후추의 가격이 금값이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 간혹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후추의 가격은 금가루의 가격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금의 무게를 잴 때는 같은 양의 후추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후추는 금 못지않게 화폐로도 통용되었습니다. 그만큼 후추는 중요한 식재료였던 겁니다. 후추가 묘한 게 뭐냐면, 유럽 사람들은 후추를 소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식재료로 생각은 했는데, 도대체 이 후추가 어디서 생산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붉은색으로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은 실크로드를 뜻합니다. 그 라인 밑에 보면 초록색으로 그어져 있는 선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 선들은 실크로드의 부차적인 무역로인데, 이 무역로가 했던 역할은 뭐냐면 바로 인도에서 생산된 향신료가 실크로드와 만나는 길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독점적으로 이 길을 관리하고 이 길을 통제했던 것이 바로 아랍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랍 상인들은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빠른 경로를 찾는데, 어떤 경로를 찾느냐면 인도 남쪽 서부 해안에 있는 캘리컷이라는 도시에서 바로 배를 타고 인도양을 지나서 홍해를 거쳐서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한 향신료는 다시 배를 갈아타고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전부 아랍 상인들이 통제를 하죠. 이들은 어떨 때는 후추 물량을 많이 풀고 어떨 때는 후추 물량을 아주 적게 풀면서 가격을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아랍 상인들이 통제한 모든 향신료는 바로 오늘날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로 갔습니다. 베네치아 상인들은 그래서 이 아랍인들에게 공급받은 후추를 유럽 전역에 공급하는 역할을 했는데, 너무너무 비싸다 보니까 유럽 각국은 이 향신료를 국가에서 전매하는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후추는 절대로 거래될 수 없는 물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사람들은 무작정 베네치아에서 후추를 공급받다 보니까 이 베네치아 상인들의 폭리에 점점점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가 모르겠다는 거죠. 어디서 이 후추는 오는 것일까? 어디서 이 다양한 향신료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는 것일까? 이게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유럽 사람들은 후추가 나는 곳을 찾게 되는데, 그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마르코 폴로가 쓴 동방견문록입니다. 이 동방견문록에서 유럽 사람들은 동방의 인도라는 나라에 가면 후추가 있겠구나, 그리고 그쪽에서 후추가 많이 생산되구나라는 것을 점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도를 찾아서 떠나야 되는데 도대체가 어떻게 갈지를 몰랐던 거죠. 하지만 이제 도전은 해봅니다. 그 도전의 첫 번째 주자로 나선 것이 바로 유럽 대륙의 서쪽 끝에 있는 작은 나라 포르투갈이었습니다. 사실 포르투갈은 유럽 대륙의 서쪽 끝 대서양과 만나는 곳에 있었고, 육지로 진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는 오늘날의 스페인이라는 아주 거대한 나라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포르투갈은 어디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사람들은 결국 바다를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 포르투갈 사람들은 1400년대 초반부터 아주 차근차근 대서양을 공략합니다. 그리고 1488년에 대서양을 남쪽으로 내려가가지고 쭉 내려가면 지금 남아프리카 희망봉, 아프리카의 남쪽 땅끝까지 도착합니다. 요 남쪽 끝만 돌면 어디가 됩니까? 이제 인도로 갈 수 있죠. 그래서 포르투갈 사람들은 여기까지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항해를 준비했던 포르투갈은 결국 1497년 바스코 다가마라는 탐험가에 의해서 결국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캘리켓에 도착해서 향신료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출발했던 다시 이제 그 포르투갈로 돌아오는데, 바스코 다가마는 출발할 때에 비해서 배와 선원을 절반이나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에서 가지고 왔던 몇 자루의 향신료는 바스코 다가마가 항해에 투자했던 돈의 약 60배의 소득을 남기게 됩니다. 무려 6000%의 이익을 남긴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유럽은 난리가 납니다. 너도 나도 이제 바다를 향해서 인도를 가야겠다라고 준비를 하게 되죠. 이러면서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그
대항해가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보다도 제일 궁금한 것은 과연 중세시대 사람들은 그 긴 항해 기간 동안에 무엇을 먹었을까? 그게 우선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들은 과연 무엇을 먹었는지를 찾아보니까 몇 가지 단서를 얻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인류가 어떤 그 채소나 고기를 오래 먹기 위해서, 장기 보관하기 위해서 개발한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소금에 절이거나, 또 하나는 말리거나. 말린 것은 대표적으로 뭐 육포 같은 게 있고, 우리나라도 뭐 시래기도 말리고 우거지도 말리고 나물도 말리고 이렇게 하죠. 그다음에 이제 염장하는 것은 소금에 절이면, 우리가 뭐 멸치 같은 거 이렇게 소금에 절여서 액젓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아주 고대로부터 흘러왔던 인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항해 시대에 오랜 장기 항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식량은 말리거나 혹은 소금에 절이거나,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서 포르투갈이 장기 항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을 줬던 음식은 바로 대구를 그냥 말린 게 아니라 소금에 절였다가, 그래서 바짝 말린 바로 이 바칼라우라는, 염장해서 건조시킨 대구입니다. 대서양은 여러분, 우리도 대구를 많이 잡기는 하지만 북해와 접한 북대서양 쪽은 대구가 정말 많이 났습니다. 문제는 이 대구가 잡힐 때만 많이 잡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잡았을 때 좀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걸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처음 개발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이킹들입니다. 이 바이킹들은 장기 항해를 위해서 이 대구를 건조시킵니다. 그냥 말려가지고 이제 장기 항해를 하면서 대구를 먹었고, 그리고 바이킹들의 주요 교육품 중에 하나도 이 말린 대구였습니다. 이걸 이제 유럽에서는 스토카피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스페인 북부에 있던 바스크 지방 사람들은 그냥 말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더 나은 방법이 없을까? 근데 이 바스크 주변에는 소금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소금에 염장을 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말리니까 저장성도 높아지고 물에 불리기만 하면 다양한 요리로 해 먹을 수 있고, 아주 극단적인 순간에는 짠 육포를 그대로 먹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포르투갈이 장기 항해를 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바로 이 염장해서 말린 대구, 바칼라우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칼라우는 지금도 포르투갈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식재료입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어느 식료품점, 어느 마트를 가더라도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염장해서 말린 바칼라우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냉장시설에 보관하지 않더라도 상온에서도 워낙에 저장성이 좋기 때문에 저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소금에 절여서 건조시킨 돼지 뒷다리, 하몽이라고 하고, 이탈리아에서는 프로슈토라고 하는데, 돼지고기를 먹는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저장을 하기 위해서 돼지를 키웁니다. 돼지는 한번 잡으면 이걸 소금에 절이거나 혹은 건조시키거나 혹은 훈제를 해서 건조시키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소금에 절여서 말려서 만든 게 대표적으로 하몽 같은 게 있고, 훈제해서 만든 것은 대표적으로 이제 베이컨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세지 같은 것은, 소세지를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소세지를 그냥 말립니다. 바짝 말려두면 이 소세지도 저장성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유럽 사람들은 장기 항해를 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대항해 시대에서 필요했던 것은 뭐냐면, 아주 바짝 말린 빵, 벽돌같이 단단한 빵과 염장해서 말린 대구, 그리고 염장해서 말린 돼지고기, 이 두 가지가 아주 장기 항해에 꼭 필요했던 식량이었습니다. 콜럼버스는 그 엉뚱하게 인도가 아니고 카리비해에 도착한 다음에 가지고 온 것도 사실은 변변찮았습니다. 향신료는 전혀 못 가져왔죠. 근데 이제 콜럼버스가 가져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고추였습니다.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였던 고추를 가져왔는데, 이 매운 고추를 유럽 사람들은 전혀 좋아할 리가 없었죠. 콜럼버스 스스로도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콜럼버스는 자신의 일기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고추를 가지고 이것은 후추보다도 나은 향신료다라고 썼습니다. 거짓말이었죠. 콜럼버스는 자신의 거짓말을 좀 더 뒷받침하기 위해서
후추가 이제 영어로는 블랙페퍼라고 하는데 이거에 빗대 가지고 고추를 레드페퍼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콜럼버스의 이런 착각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전혀 환영을 못 받던 이 고추가 반대로 포르투갈 상인들에 의해 가지고 반대로 돌아 가지고 중국을 거쳐 가지고 중국에서 다시 일본, 오늘날의 규슈 지역에 도착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포르투갈 상인들에 의해서 일본에 고추가 도착하는데, 일본인들도 고추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추가 임진왜란을 전후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전래되게 됩니다. 고추가 1600년대 초에 이제 우리나라에 전래되긴 했는데 근 100년 동안 고추는 우리 문헌에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1700년대 중반이 되면 고추가 갑자기 등장하는데, 어디에 등장하느냐면 김치에 고추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럼 우리 김치가 예전부터 이렇게 고추를 사용한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1700년대 이전에 우리 김치는 고추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김장할 때 고추 양념을 버무리기 직전에 그 배추를 절인 김치 있죠, 백김치. 이게 1700년대 이전의 김치라고 보시면 되고, 고추를 사용하면서부터 오늘날과 같은 김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치가 고추와 결합되면서 우리나라의 김치 문화는 놀랍도록 성장을 합니다. 고추가 또 하나 한국 음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게 바로 고추장을 발명하면서부터입니다. 한국은 고추를 활용해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고추장이라는 소스를 개발하게 되죠. 이 고추장이라는 소스는 매운맛만 있을 뿐만 아니라 단맛도 함께 있기 때문에 정말로 훌륭한 조미료로서 활용되게 됩니다. 사실은 이 고추장은 영조 임금만 좋아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인의 음식을 가장 많이 바꾼 그런 조미료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지난 500년 우리 한국인의 식탁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바꾼 식재료는 고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음식 중에 하나가 커피죠. 커피는 원래 아프리카의 작물이었습니다. 이 아프리카의 작물이 바로 홍해 너머에 있는 아라비아로 건너가는데, 아라비아로 건너가면서 이슬람인들이 이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슬람교를 창시한 모하메드가 꿈속에서 대천사 가브리엘이 준 열매를 먹었는데, 그 준 열매를 먹고 나서 잠을 깼다, 그리고 정신이 아주 맑아졌다라고 했는데 그 열매가 바로 커피였습니다. 그래서 금지하는 음식이 굉장히 많은 종교가 이슬람교임에도 불구하고 이슬람교 사람들은 커피는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슬람인들이 먹던 커피가 8세기쯤에 유럽으로 전해집니다. 마찬가지로 향신료가 전해지던 그 루트를 통해서 유럽으로 전해지는데, 이슬람인들을 매혹시켰던 이 커피는 가톨릭 신자들, 심지어 교황의 입맛까지 사로잡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사람들은 커피에 아주 매료되게 되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이제 아주 제한된 공급, 그리고 너무너무 비싼 값임에도 불구하고 너도 나도 커피를 찾게 되고, 그래서 유럽에서는 커피 풍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커피 역시 마찬가지로 아랍에서는 엄격하게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커피는 어디에서 생산되든지 간에 오늘날 예멘에 있는 모카라는 항구에서만 유럽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니다. 그리고 커피를 수출할 때는 커피 열매에서 다시 싹이 발아하지 못하도록 아예 커피콩을 삶아버리거나 혹은 커피콩을 볶아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출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오늘날 커피를 볶아서 숙성시키는, 그러니까 훨씬 더 맛있는 커피가 되는 시발점이 되기도 했고, 이 커피가 어디서 왔냐, 어디서 생산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로지 모카에서 오다 보니까 유럽 사람들은 커피는 모카다. 그래서 오늘 유럽 사람들은 커피 하면 모카 혹은 모카 커피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유럽 사람들이 향신료에서 그랬던 것처럼 커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도대체 어디서 이 커피는 재배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 커피를 우리가 직접 재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랍에서만 재배되던, 아랍 사람들이 엄격하게 통제하던 커피를 훔쳐냅니다. 이걸 누가 훔쳐내느냐? 네덜란드의 유대인들이 훔쳐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네덜란드가 가지고 있던 여러 식민지에다가 심어봅니다. 다 실패하는데 첫 번째로 성공한 곳이 어디냐? 바로 인도네시아의 자바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바에서 성공하고, 자바가 성공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필리핀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커피를 최초로 대량으로 생산한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아랍이 아니라 바로 아시아였습니다. 그리고 이 커피가 이 시쳇말로 돈이 된다고 확인한 네덜란드 사람들은 커피의 재배 면적을 점점점 늘려갑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자신들의 식민지였던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아메리카 대륙의 여러 곳에다가 커피를 심어 보는데 가장 커피 농사가 잘 됐던 곳이 어디냐? 바로 브라질과 콜롬비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커피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가 바로 브라질과 콜롬비아입니다. 커피는 아주 일정한 고도와 특정한 기후가 받쳐줘야 생산되기 때문에, 그 기후대가 어디냐면 적도를 중심으로 한 아래 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면 색깔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 요게 하나의 벨트처럼 이어진다. 그래서 이 지역을 커피 벨트, 커피가 생산되는 지역을 커피 벨트라고 하는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커피를 먼저 좋아하고 커피를 먼저 수출했던 아라비아 반도를 보시면요, 커피가 전혀 생산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네덜란드 사람들이 퍼뜨렸던 다른 모든 지역에서 커피가 생산되죠. 이렇게 퍼진 커피는 지금은 이 커피의 위상이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교역되는 물동량, 그러니까 배가 실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물동량이 가장 많은 제품은 석유입니다. 석유 다음으로 많은 제품이 바로 놀랍게도 커피입니다. 그래서 커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동을 하는 식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에게는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진 게,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설탕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피가 들어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심지어 중국이 독점하고 있던 차 재배 지역까지도 유럽 사람들이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중국에서 재배하던 차를 인도와 스리랑카에서도 재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차도 이제 유럽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고 중국산 도자기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산 도자기에 이 아라비아에서 온 커피, 그리고 중국에서 온 차를 담아서 마시죠. 여성들은 티를 좋아하고 남성들은 커피를 좋아하고, 그리고 거기에 아프리카인들의 피눈물로 만든 설탕을 마음껏 타서 마십니다. 이러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티하우스 문화가 발달하고, 프랑스나 다른 유럽 지역에서는 커피하우스가 생깁니다. 이게 오늘날 유럽의 어떤 이 문명사회, 그러니까 일종의 문학을 꽃피우고 예술을 꽃피운 아주 이 대표적인 공간이 바로 영국의 티하우스와 프랑스의 이 커피하우스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들이 먹었던 커피와 차, 그리고 커피는
아주 아시아 사람들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 아메리카 사람들의 어떤 희생으로 만들어진 그런 음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음식이 가지고 있는 제가 생각할 때 아주 좀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음식은 바로 감자입니다. 감자의 원산지는 남아메리카 대륙입니다. 원래 잉카인들이 많이 먹던 거고 감자는 잉카에서 많이 재배됐는데 약 그 1570년경에 유럽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럽인들은 감자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자의 외형은 일단 구멍이 아주 깊게 패여 있고 그리고 까만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천연두를 알았던 사람의 얼굴 같은 그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분이 나쁘죠. 그리고 감자는 땅 속에서 자랍니다. 그러니까 아주 음습한 곳에서 자란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악마의 작물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처음에는 감자를 굉장히 기피합니다. 그랬던 유럽 사람들이 언제부터 감자를 먹기 시작하냐면 1700년대가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왜 감자를 먹었냐면 전 세계가 1600년대 중반부터 1800년대 중반까지 갑자기 굉장히 추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 시대 때도 아주 겨울이 추운 때가 가끔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도 아주 추워집니다. 이게 이제 지구의 어떤 현상에 의해서 추워지는데 이걸 소빙하기라고 표현합니다. 소빙하기가 되면서 작물들이 얼어 죽거나 이러는 현상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수확되는 작물들도 굉장히 적어집니다. 이럴 때 인류에게 아주 도움이 됐던 작물이 바로 감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빙하기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빈번하게 전쟁이 벌어질 때마다 이 전쟁이 벌어지면 여러분 상대편이 키우고 있는 모든 작물들을 다 태워 없애버립니다. 군량미가 없어야 전쟁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모든 작물을 태워버리는 것을 청야작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야작전으로 전쟁을 한번 하면 곡물을 싹 다 그냥 불살라 없애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게 바로 감자입니다. 왜? 감자는 땅 위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청야작전의 대상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추운 날씨 그리고 이런 빈번하게 벌어지는 전쟁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작물이 바로 감자라는 거. 그러면서 감자는 많은 나라를 기아에서 구해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감자가 아일랜드인들에게는 그 축복이자 엄청난 재앙을 가져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인데요. 사람들의 표정이 굉장히 어둡고 전체적인 이미지도 굉장히 어둡게 느껴져 있는데 감자는 당시 유럽인들에게는 굶주림을 채울 수 있는 아주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요. 이 감자가 너무너무 아일랜드의 환경과 잘 맞는 작물이다라고 생각해서 감자를 많이 심습니다. 감자를 심는데 너도 나도 성장이 수확이 많은 것이 확인이 된 단일 품종만 심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감자를 많이 심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아일랜드의 인구가 감자를 심으면서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1600년대에 100만이었던 아일랜드 인구가 1800년대가 되면 400만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1850년대가 되면 아일랜드 인구는 무려 850만으로 늘어납니다. 모두 감자를 심으면서 이렇게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갑자기 1845년에 감자에 질병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모든 감자가 말라 죽어버립니다. 800만이 넘는 인구가 감자 하나만 보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갑자기 감자의 수확이 확 줄어들다 보니까 이 아일랜드 사람들은 대기근을 겪게 됩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이 얼마나 기근을 겪었냐면 약 5년 동안 먹을 게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됩니다. 5년이라는 기간 동안 100만 명의 아일랜드인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약 200만 명의 아일랜드인들은 이 굶주림을 피해서 뭐라도 먹고 살겠다라는 일념으로 배를 타고 거친 바다를 향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오늘날 아일랜드 인구의 약
10배가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지금 미국의 대통령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선조 역시 당시에 아일랜드의 대기근을 피해서 미국으로 이민 온 아일랜드계 출신입니다. 그래서 감자는 인류에게 굶주림을 해결해 주기도 했지만 아일랜드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비극을 낳은 그런 작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콩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콩의 원산지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와 만주 남부 지역이 콩의 원산지인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콩을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특히나 콩에는 약 40%의 단백질과 약 30%의 지방,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훌륭한 작물이고, 콩을 흔히들 밭에서 나는 고기다라고 하는 것은 콩이 가지고 있는 이런 풍부한 영양 때문입니다. 그런데 콩에는 우리가 소화하는 데 필요한 효소를 방해하는 독특한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을 아주 효과적으로 제거하지 못하면 콩을 먹고 나면 소화불량이거나 배탈이 난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콩을 먹기 위해서는 이 콩이 가지고 있는 이 독소를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이 필요했는데, 이 방식은 다른 나라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콩의 소비량이 적었는데, 우리나라는 이 콩을 어떻게 활용해야 아주 효율적으로 먹고 콩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느냐를 아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는 콩이 가지고 있는 독소를 제거하면서 콩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를 아주 완벽하게 섭취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고, 두부뿐만 아니라 된장, 간장, 고추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재료가 바로 콩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콩을 너무너무 잘 활용해 온 국가인데, 이 한국의 콩이 너무너무 훌륭한 작물이다 보니까 미국이 1920년대에 한국에 와서 한반도에 자생하고 있던 야생 콩들의 샘플들을 전부 채취해 갑니다. 그때 채취해 갔던 콩 샘플이 무려 3천여 종에 이릅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제일 많이 재배하는 작물이 옥수수고, 그 다음에 많이 재배하는 작물이 콩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재배하는 콩 품종의 대부분은 한국이 바로 원산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콩 재배를 많이 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냐면요, 콩은 그 자체가 영양소로서도 아주 훌륭할 뿐만 아니라 콩의 뿌리에는 뿌리혹 박테리아가 기생해 있습니다. 근데 이 박테리아는 아주 긍정적인 박테리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소를 생산합니다. 비료의 주 성분은 질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콩은 자체적으로 비료를 생산하는 작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콩을 심으면 토양이 오히려 비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을 기억하시면 논두렁이나 밭두렁에 콩을 쭉 심어 놓은 걸 보셨을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 재배하고 있는 작물들을 좀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비료를 뿌려주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콩의 그런 기능을 알았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에서 이 콩의 원종을 가지고 다양한 품종을 개량해서 콩을 심고, 오늘 이렇게 대단위로 심은 콩으로 미국은 주로 뭘 하느냐면 콩기름을 짜고 여러 가지 공업 제품을 만들기도 하고, 최근에는 바이오 연료도 만들기도 합니다. 음식은 가장 인문학적인 탐구 대상이다. 인간과 관련된 근원적인 문제나 사상, 문화 등을 중심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인문학이라고 합니다. 즉, 인간을 이해하는 학문인 것이죠. 인간의 역사는 곧 음식의 역사라 해도 좋을 만큼 관계가 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먹는 음식은 그 역사의 결과물이고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따라서 음식을 탐구하는 것은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인문학다운 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박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